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아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총균세입니다. 네, 지금 중등 아이들과요, 총균세 수업을 시작했고, 초반부 아이들의 어떤 소감, 그 다음에 초반부 읽으면서 느낀 생각들 조금 나누려고 해요. 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책 두 권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이 이 책 있죠. 문학사상에서 나온 책이었고, 지금 이제 최근에 번역된 출판사가, 네,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두 권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네, 편집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그 번역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두 권 다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책은 다시 구입한 책인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김영사에서 나온 새 번역이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학사상 책을 네, 참고로 해서 지금 김영사에서 나온 책으로 네, 저는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둠 수업하는 아이들, 중등 아이들이, 유발하라의 사피엔스나,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네. 이런 책들을 좀 읽어왔던 모둠이에요. 그래서, 총균세도 한번 해보자 해서 겨울방학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읽어나가려고 시작하게 됐고요. 아이들이 처음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잠깐 나눌게요. 여기 과거 여기 문학사상 책에서는 그 뭐지 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죠. 초반부의 프롤로그에서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네, 푼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새 책에 여기 김영사본에서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이 책에 대한 찬사 부분이 나옵니다. 자, 잠깐 이렇게 유발 하라리가 그 썼던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거시적인 질문과 담대한 답. 나를 중세 전쟁사 학자에서 인류학자로 바꾼 책이다. 제러드 다이몬드는 어떻게 과학자가 역사의 큰 질문을 탐구하고 그를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사피엔스를 쓸 용기를 주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찬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23년 특별 서문판 사랑하는 한국 독자들에게라고 간단하게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차례. 네, 목차를 보게 되면 1부에서 4부로 크게 구성이 나눠져 있고 장수로는 1부에 3장, 그 다음에 2부에는 10장, 3부에서는 14장, 4부에서는 20장, 총 이렇게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을 때도 정말 유발 하라리가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분도 정말 글을 잘 쓰신다는 게 정말 보여요. 초반부만 읽어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에서 서문 부분 한번 볼게요. 서문은 지금 과거의 책에서는 없고, 이 김영사 책에서만 지금 있거든요. 왜 세계 역사는 양파와 같은가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써놨습니다. 자, 세계 역사는 양파와 같다. 예. 이 책의 구성하고도 연결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서평가가요. 여기 21페이지 봅니다. 서평가가 자기의 이 총균세를 보고, 세계 역사를 양파처럼 보는 듯하다고 썼다고 해요. 자, 그 말에 작가는 이제 공감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양파를 껍질을 벗겨내듯이 계속해서 접근한다는 거에 이 작가도 동의하고 있어요.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왜 양파라고 비유가 되는지가 보면요. 목차 구성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목차 구성이 보면, 첫 번째 1부에서 에덴에서 카마르카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덴이 상징하는 거는 최초의 인류가 출발했던 시점부터요. 카마르카는 지금 그 페루의 잉카 제국의
지역이죠. 그리고 그 1532년 그 잉카 제국을 이제 찾아갔던 스페인이 충돌했던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점으로 보면요, 이 작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열거하냐면요, 인류의 기원이라고 보는 그 뭐지 더 오래된 기원 말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기원을 한 11,000년 정도로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00년 이전에 인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11,000년이라는 기준은 확실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 BC 11,000년부터 AD 1500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AD 1500년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 다음에 유럽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 만드는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출발에서 지금 누군가는 지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지배자가 되는 이 구조가 오는 시점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일부 1장에 어디에서 인류가 먼저 출발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어디 좀 뭐라지 좁혀가겠죠. 그러면서 2부에서는요, 식량 생산과 기원과 확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보통 2부의 식량 생산과 생산의 기원과 확산은 뭐냐면 농업과 목축의 어떤 시기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농업과 목축이 시작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겠죠. 그러면 농업과 목축이 또 어떤 영향을 주냐? 제국을 만들겠죠. 그 제국이 뭐예요? 총륜세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총과 균과 세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 고리되어서 총륜세로 간 제국, 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자, 그렇게 총륜세로 간 나라는 당연히 식민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우등의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 왜 농사도 짓지 않고 가축도 기르지 않았을까? 왜 계속 여전히 수렵 채집의 사회로 머물렀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재밌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큰 폭에서 좀 좁혀 들어가는 구조로 목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서문에서 양파와 같은 역사 연구로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롤로그에서 보면요, 얄리의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얄리의 질문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데요.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읽는 후기를 얘기하자면요. 이 프롤로그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프롤로그도 읽는 게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이거 넘기고 읽어야 되나? 라고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자, 그런 면에서 저는요, 총륜세의 서문과 프롤로그와 그 다음에 일부의 1장 정도만 읽어도 이 책의 출발은 시작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부의 1장도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말을 이렇게 길게 써놨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1장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일부 2장은 조금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얄리의 질문은 뭐냐면요. 대전제가 되는 얄리의 질문은 당신의 베개는 그렇게 많은 하물을 개발해서 유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에게는 우리만의 하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발전하고 총륜세를 가지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인종적인 뭐 차이일 때문일까? 아니면 지능의 차이일까?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갑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죠. 그 원인이 아니다. 인종 차이도 아니고 어떤 지능의 차이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떤 기후의 영향도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9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결국 총과 간염병과 철제도구와 공산품 등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다. 자, 이것들이 결국은 힘의 원인이 된 어떤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건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총과 균과 세를 가지게 된 그들은 도대체 어떤 궁극적인 원인으로 그걸 가지게 됐냐는 거야. 예. 사실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어, 알겠어. 우선은 총과 균과 새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있고 어떤 지역에는 왜 그게 없냐는 거죠. 그래서 궁극 원인을 찾아서 나서게끔 만드는 가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이 결국 총과 가장 지독한 균과 새를 갖게 되었을까? 예,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자, 요렇게 책의 어떤 그 프롤로그가 정말 방대하게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책 전체 목차에 대한 어떤 구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에덴에서 카마르카까지 부분에서 1부 1장까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출발선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예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인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번져갔고, 인류의 출발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될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심플한 이야기를, 장장, 예, 요 정도, 예, 저희 페이지로, 예, 83페이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 11,000년경으로 보고 가겠다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인류의 세계 확산 부분에서 보면 저기 보면 아프리카에서는요 기원전 7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네, 유적이나 유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인류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유라시아를 통해서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퍼져가는 지도가 보이죠. 네. 자, 이거를 인류의 출발 기점을 11,000년으로 보는 이유가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11,000년 전 이전에 인류가 있었냐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논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무슨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클로비스 유적이 나옵니다. 이 클로비스 유적은 기원전 11,000년에 그걸로 확실하게 증거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11,000년부터는 확실하다. 그래서 전체 지구상의 인류가 적어도 11,000년 전에는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러드 다이몬드는 작가는 6대륙을 설명하는데요. 6대륙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묶어서 유라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예, 6대륙으로 얘기를 하죠. 예.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1장 마지막 부분에도 있잖아요. 결론에 해당하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인류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였는가? 아프리카에서부터였고, 결국은, 저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도 11,000년 전에는 인류가 출발이 됐다. 그러면 인류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점이 과연 중요할까? 안 할까라는 부분이 있겠죠. 각 대륙의 인류의 출발이 시점. 그게 사실 1장까지입니다. 1부의 1장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벽돌책을 읽는 부분에서 자, 1부 1장까지 읽으면 예,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출발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이들하고 어제 놔뒀던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조금 나눠드릴게요. 저는 이제 1장에서 찾은 어떤 핵심 키워드를 찾아봐라. 그래서 각 장을 읽을 때마다 각 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질문을 몇 개 만들어봐라. 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은 구절 정도는 생략하고요. 지금 나온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대약진, 뭐 빠른 출발, 그 다음에 유적, 이동, 인류, 그 다음에 대륙 뭐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약진, 그 다음에 배, 대형 동물의 멸종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 질문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아이들이 만든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서 살았던 대형 동물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네. 또 인류가 한 지역에 먼저 정착하는 것이 인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을까? 쉽게 말하면 인류가 출발을 먼저 했던 지역이 발전하는 데 유리한가라는 거예요. 예. 실제 일부 일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죠. 왜냐면 그 출발점이 우리는 아프리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질문 볼게요. 음, 저자가요,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아시아와 유럽을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6대륙을 분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5대륙으로 나누는 부분이에요. 이 6대륙이 아니라. 그래서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5대륙으로 작가는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작가는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라시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라시아의 어떤 형태가 지형 자체가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다 세로형으로 지형이 생겼거든요. 자, 유라시아는 가로형으로 생겼죠. 예.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네. 이런 질문을 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몇만 년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뜰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유기니에서 우리가 카누라고 알고 있는 작은 배들이 출발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배들이 그 카누가 몇백 년도 실을 수 있는 이제 배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나와요. 일부 2장에서 보면 역사의 자연 실험이라는 곳에서 지금 유기니 지역에 있는 그 모리오리족하고요. 그 다음에 마오리족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유기니 지역이었는데 이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한쪽은 그 문명의 발달, 네, 총기세를 가지고 한쪽을 장악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제시를 하게 되냐면요. 결국은, 똑같은 부족이고, 똑같은 어떤 상황이 있는 유기니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바뀌었고, 어떤 곳은 왜 그대로 멈췄을까에 대한 질문이 대전제의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네,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환경도 어떤 환경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지리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가 뭐냐면 어떤 면적, 그 다음에 고립성, 그 다음에 표고, 기후, 생산성, 지질적, 생물학적 자원 이런 것들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 폴리네시아 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총균세를 시작하면서 짧게 서론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까를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잠깐 네, 찍어봤습니다. 지금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는 않아요. 이 책을 읽을 때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진도를 조금씩 이제 조금 뭐 시간을 조금 길게 두더라도요. 조금씩 읽어가면서 결국 뭐 한 1, 2월 방학 때는 이 중근세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피엔스를 읽었을 때도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왠지 사피엔스를 읽고 나니까 웬만한 책은 좀 두렵지가 않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자신감을 얻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을 때도 그랬어요. 어떤 책을 갖고 와도 이제 이쪽보다는 쉬울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벽돌책 한 권씩을 이제 넘어가고 있죠. 자, 이런 어떤, 벽돌책 또 고전, 이런 것들을 읽어가는 아이들은 또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좀 재밌게 이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네.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 제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으면 총근세로 다시 또 한번 후기를 올리고 싶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